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확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최근에 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40원 가까이 오르면서 1,400원대 다시 찍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NH선물의 김승혁 이코노미스트 연결해서 또 환율 시장 분위기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훈님.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아주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지금 어떤가요? 네, 우선은 현재 외환시장은 호재성 이벤트와 악재를 둘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재성 이벤트라고 한다면 그나마 연준 위원들의 최근 발언이 매파적 발언에서 도비시하게 좀 변경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미 국채 금리가 상당히 오르면서 실물 금리에 대한 상승폭이 부담스러웠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조금씩은 되돌려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달러 면에 있어서는 상승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 면에 있어서는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역시 달러의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도비시하게 변경되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달러의 하락 압력이지만, 최근 위험 회피 심리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달러 강세 압력으로 서로의 상하방 압력이 혼조되면서 서로의 어떤 상쇄 작용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달러 강세를 전망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긴축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 힘있게 보는 상황인데, 중동발 악재가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되나요? 아무래도 중동발 악재가 장기화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를 추진하던 미국 입장에서 이번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결국에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 수밖에 없고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궁극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제어를 좀 하기 위해서 사우디와의 최근 관계 회복을 꿈꿔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무산될 수가 있고요. 그럼 내년 11월 대선 전까지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에너지 상승 가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일환이었는데, 이러한 것이 무산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에너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은 결국에는 미국 입장으로서는 어떤 대선에 대한 행보라든지 이후에 연준 입장으로서는 긴축 장기화 가능성을 좀 더 고조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래서 현재 미국은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미 국무부 장관이 최근에 이스라엘로 넘어가려고 했다든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려고 회담 약속을 잡는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조금씩 들리면서 미국이 경찰 역할을 조금씩은 자처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아래쪽으로 1,300 밑 아래로 내려가기도 쉽지 않고 1,400원 위에까지야 가겠느냐라는 생각도 이렇게 시장에 일반화된 얘기인데, 지금 딱 1,350원 수준, 딱 그 레인지의 중간입니다. 한번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 대충 우리 지금 달러 환율 우리 김영곤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제가 4분기 전망에서 밝힌 그런 어떤 내용은요. 레인지 상단은 1,400원까지 열어두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상승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높을 것이다. 연말쯤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상승 모멘텀보다는 경제가 변곡점을 보이면서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꾸준하게 국채를 발행하면서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텀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시점까지는 환율 자체도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1월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이 과정에서 순간적인 쏠림이 발생하면 레인지 상단은 1,400원까지 열어두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궁극적 방향성은 결국에는 아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원인으로는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아직은 견고하게 나왔지만 10월부터 학자금 대출이 재개가 되었었고요.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소매 판매 지표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10월부터는 점차적으로 미국의 소비에 둔화가 올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 같은 경우도 상당폭 높아지면서 점차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힐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지표 역시도 여전히 구인 건수는 많지만 임금 상승률이 사실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이 지금 발생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 내에서 미국 경제 내에서의 어떤 변곡점 확인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11월 말에서 12월 정도에는 연준의 어떤 기조가 조금씩은 변경되고 이것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되면서 달러가 하락 압력이 좀 더 높아질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락 솔림이 발생할 경우에는 1,200원대로까지 복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침 바쁜 시간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엔원 환율이 100엔당 900원에서 지금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또 달러 환율이 150엔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습니다. 또 지금 엔원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900원 아래쪽 위쪽? 우선 엔원은 900원 아래쪽으로 가기에는 당분간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900원을 좀 더 위쪽으로 저는 가능성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NH 감사합니다. 선물의 김승혁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30분 지나갑니다. 사실 이제 어제 시장 보면 네. 국내 증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간밤에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았어요. 뭐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잘 나왔고 네. 오히려 장기물 국채 금리가 또 급등해서 이건 또 시장에 분명히 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고 쉽지 않은 예측이네요. 그렇죠. 뭐 이럴 때 이제 답이 궁할 때 소위 말하는 시황쟁이들은 그냥 변동성 장사다 하고 퉁쳐버리고 넘어갑니다. 네, 그 변동- 예측 자체가 쉽지 않다. 그 변동성의 배경을 오늘 한번 좀 짚어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유한타증권의 유동훈 본부장 모셔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정말 간밤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어쨌든 금요일부터 예. 좀 짚어보죠. 금요일부터. 금요일 날 시장이 사실 실적이 딱 발표가 되면서 예. 상당히 좋은 실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의 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 전쟁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줬냐면 우선 금 가격 한번 보시면은 202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금값? 예, 금값이. 그래서 정말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의 역대 최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또 유가도 폭등을 했었죠, 금요일 날. 그래서 실적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예.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방향성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또 되니까 시장은 다시 반등을 했어요. 결국 이제 금리가 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제는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을 좀 지배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마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굉장히 단기 위주의 자금이죠. 보시면은 지금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5.7조 달러를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 펀디멘탈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정치적인 이슈가 아주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예. 사실은 첫 한 분기 정도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지만 유가도 120달러까지 갔다가 하락 안정을 했고 많은 부분들이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이벤트는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장기보다는 단기지만 좀 시간을 끌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펀디멘탈을 좀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보시면은 왜 저희가 그렇게까지 이제 걱정을 좀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냐면 시티에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네.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숫자냐면은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높아졌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보시면 이제 위에 빨간 점선이 있죠. 예. 저게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2007년, 8년에는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저건 좀 제외시키고요. 예. 그 이후에 보시면 2010년부터 보통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피크를 치는 그런 케이스죠.
보시면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시기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서 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좀 계속 고조가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벌써 플러스 1을 찍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정말 더 악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펀디멘탈을 들여다보면서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펀디멘탈을 보고 있으면 저희가 생각할 때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다시 고점으로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아니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느냐 안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 20% 넘게 상승을 했어요. 예. 7월 달까지. 그러면 그 이후에 연말까지는 보통 93%의 확률로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게 이제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9% 정도 빠졌다가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반등을 다 되돌리고 연말까지 추가로 한 5%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국 펀디멘탈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든지 아니면 유가가 이제 안정을 찾는다든지 우리가 또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예. 정도로 좀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주초에 매주 이제 주초에는 이제 주간 일정을 살피는 중에 이번 주 중요한 지표가 미국의 소매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어제 아닌 게 아니라 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러게요. 서프라이즈도 이건 좀 심한데 그 9월 중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비 0.7% 상승인데 네. 시장 전망치의 중간값이 0.3%니까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다 8월 또 0.6% 증가해서 0.8% 상향 수정. 야, 이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예측을 갖다가 무색하게 할 만큼 진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네. 너무 비관적으로 보셨어요. 월가에서 예측 자체가. 예측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면 네. 그 개인들의 펀디멘탈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펀디멘탈을 지금 개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뭐 부채가 늘어난다, 뭐 신용카드의 연체가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또 대출이 안 늘고 있으니까 네. 가게가 대출이 안 늘면은 뭐 망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기 나오는 저 차트 한번 보시면 저게 이제 신용카드인데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신용카드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여신이 올라간다는 예. 것은 가장 취약한 층이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실이 예, 예. 연체가 늘어난다는 것도 나타나니까. 근데 저기 숫자를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 선을 보시면은 지금 이 30일 연체의 그 비율이에요. 30일. 네, 30일 연체 이상,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근데 보시면은 2020년에 피크를 쳤던 거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올라가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또 다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금액을 보시면은 전체 신용카드의 금액이 이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2020년 고점보다 훨씬 낮죠. 예. 여기에 이제 90일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은행권의 실적을 들여다보면은요. 신규의 연체는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지금 90일 정도 되는 것은 상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저 숫자가 또 떨어질 겁니다. 파란색 선, 하늘색 선이.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냐면 보시면은 신용카드의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예. 근데 신용카드의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불구하고 30일 연체가 떨어졌다. 아니면 오르지 않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취약층마저도 네. 소득이 늘어나서 네. 그 부채를 감당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출이 늘지 않고 있는데 소득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개인들의 펀디멘탈이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대출을 상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증가율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네. 미국의 금리가 장기 금리가 예. 빠르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정도의 높은 수준에서 뭐 떨어져 봐야 1%포인트 최고 뭐 요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너무 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 금리는 좀 낮춰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 연준이 더 이상 발언이 뭐 더 이상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대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앞으로 2년 동안 갈 텐데 장기 금리는 높게 유지가 되고요. 단기 금리는 천천히 떨어뜨리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계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튼튼해요. 그러니까 튼튼하다는 개념이 대출을 일으키지도 않고 소비를 하고 있다. 이건 가처분 소득이 그렇죠. 꽤 있다는 그런 거네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게 실질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서 예.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소득이 1%대 좀 떨어져서 0.5%대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쌓이고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저축을 다 썼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지만 한번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저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4천억 달러에서 약 1.3조 달러나 됩니다. 물론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임금 상승률과 저축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부채를 꺼가면서 소비를 일으킨다. 근데 이제 소비가 만약에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은 이런 0.7%의 숫자가 너무 계속 높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금리를 계속 또 더 높여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냐면 아까 학자금 얘기 나왔죠. 네네. 그런 식으로 결국 소비도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니고 안정화된다. 즉 안정화라는 것은 연간 단위로 한 2.5%에서 4% 정도의 성장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안정을 찾을 거다. 그러니까 0.7%라는 것은 곱하기 12하면 예. 8.2%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높은 숫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의 연준이고 저희는 그렇게 될 거라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또 전화 연결해서 들었을 때는 그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이번에 좋게 나온 게 좀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뷰였거든요. 혹시 그 근거를 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본부장님 네. 혹시 지금 우리 정민 앵커의 질문에 더해서 네. 그 가능성은 없나요? 어차피 소매 판매라는 게 잡히는 게 돈을 얼마 썼습니까? 지난달 대비 소비로 얼마나 더 쓰였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굿모닝 마켓에서 금액까지도 7천억 달러가 넘는 그 규모를 얘기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 P와 Q에서 이 소비로 쓸 수 있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뻔한데 이게 그냥 인플레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소매 판매가 수치가 저렇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가격 자체가 올라서. 가격 자체가 올라서.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0.7%라는 숫자는 네. 그 전달에도 높았어요. 그래서 그 숫자는 곱하기 12 하시면 7, 8%대의 상승률이란 그러니까, 말이죠. 연율로.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도 제외해도. 실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네, 예.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소비는 그 정도의 상승률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이 임금 상승률이 네.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지금 보시면은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 동기 대비 숫자를 보시면은 4.3% 정도의 상승률로 떨어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숫자는 전달 대비 숫자 보시면은 2.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환산을 시키면.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소비 전체 금액 자체가 인플레이션까지 포함시켜서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마도 연간 단위로 한 4% 정도 상승률로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였던 0.7이 네. 0.3으로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학자금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 상환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부채를 상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쓸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은 대출이 지난 이제 3분기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3분기가 지나는 그 구간 동안에 미국의 은행 대출 금액이 약 100억 달러 정도가 줄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총 여신 규모는 500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이 감소를 하고 있으면 경기 침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고 소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가계의 펀더멘탈이 지금은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시는 게 이제 가계가 큰일 날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자꾸 하는데 그걸 보는 숫자가 뭐냐면 신용카드예요. 아, 예. 가장 취약한 층을 보면서 이게 큰일 났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장 취약한 층을 보는데도 큰일이 안 난 것 같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기 금리는 빨리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단기 금리는 그래도 이제 좀 정상화시켜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가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내금리 차가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떨어뜨리겠죠.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보는 게 인플레이션 숫자가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앞자리 수가 2자를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근데 그 숫자를 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타이밍이 빨라야 내년 상반기 말 정도로 보고 있고 내린다면 한 3차례 정도 내년 연말까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지금 여러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좋으니까 연준이 뭔가 고강도 긴축 행보를 더 장기화시킬 근거가 된다라는 뷰를 내놨는데 사실 또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오히려 경기는 괜찮은 편이고 또 연준 입장에서는 단기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좀 피벗 시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리게 되는 거고요. 천천히 내린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이제 투자라는 것이 예.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올해 연초부터 채권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채권 투자를 장기를 하셨어요. 단기보다는. 그게 더 믿을만하다. 뭐 그렇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단기로 하셔라. 네. 예. 아까 MMF 돈 들어가고 있는 거 보셨죠? 네. MMF는 굉장히 단기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5.5%를 벌 수 있으면 그거는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안전자산 심리가 생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채권을 사신다고 하면 자꾸 이 평가 이익을 노리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금리가 뭐 갑자기 콕 떨어지면은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만 어쨌든 떨어져 주는 상황이면 손실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5.5%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네. 저희의 판단은 지금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적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정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느냐. 네. 근데 모든 종목들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조짐이 보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좀 확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네. 어제 이제 소매 판매 나오고 나서 지금 2년물 국채 수익률 뭐 단기로 보는 거 이거는 지난 금년 3월에 고점을 갖다 경신해 버렸어요. 네. 뭐 7bp, 8bp 정도 확 뛰어버렸고 국채 금리도 10년물, 30년물 하면서 맞아요. 많이 뛰었는데 네. 재밌는 거는 네. 개장 초 아주 급락을 보였던 나스닥이나 뭐나 다 이렇게 거의 뭐 보합으로 돌려 세웠고 또 금리가 올랐는데 달러도 강해지나 싶더니 그냥 제자리 걸음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 그렇다면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이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 급등 현상이 증시나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조금씩 이제 줄어든다는 느낌이고 네. 뭔가 이거는 내성이 생긴 건가요? 내성이 생긴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미국채 시장이 무슨 인플레나 경기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이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뭐 재정 정권이든 짧은 거든 긴 거든 계속 찍어내야 된다는 이 수급을 본 현상인가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봤었을 때 수급 부분은요. 네. 저희 계산상으로 지금 결국 이제 세수를 받아들이는 거에 몇 프로를 이자로 내보내느냐 예.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가 들여다본 숫자는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1970년대, 80년대 수준에는 거의 뭐 절반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수에서 쓰는 금액이 이자로서.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 미 연준이 계속해서 부채를 조금씩 줄여 나갈 가능성이 있죠. 네. 왜 그러냐면 30년짜리가 예.
지금은 전체 30년 중에서 겨우 한 1년, 2년 정도가 금리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전체 평균 금리는요. 네. 국채 지금 평균 금리는 한 3%가 안 됩니다. 예,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금리를 감당 가능하냐 이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래서 더 이상은 금리를 못 올린다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장기 금리가 한 3.5에서 4% 정도의 금리로서 장기로 가버리면 그거는 감당 가능하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장기가 5%의 안정을 찾아버렸다. 이건 진짜 골치 아픈 거죠. 너무나 이제 이자 비용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세수의 거의 40%를 이자로 내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네. 변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은 어쨌든 간에 금리를 이제 앞으로 조금씩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내비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금리 내린다 얘기 못 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인플레이션 숫자 한번 보시면은 잘 내려오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9.1%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3%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 석 달 동안에 올라가서 지금 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은 여전히 미 연준의 타겟인 2%보다 훨씬 2배 가까이 높은 숫자란 말이죠. 저 숫자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미 연준은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이걸 이제 악재를 줬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 유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만큼 시장의 악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시면은 전달 대비 숫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숫자들이 거의 다 인플레이션은 안정을 찾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유가 관련된 쪽 그리고 네. 개솔린 관련된 쪽이 전달 대비해서 8.5%나 상승을 했고 2.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주거 비용이라든지 식품 가격인데 이것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판단은 그래도 연말까지 가고 또 내년 초까지 가면 저 인플레이션 숫자가 앞자리 2자를 보는 시기가 올 거다라는 거죠. 3%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금리를 이제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는 조금씩 내릴 수 있을 가능성도 내비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시기가 아마 내년도 상반기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내리는 시기는 아마 내년도 상반기 말 또는 하반기 초 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2,461포인트.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일단 보합권 흐름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도 역시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81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예상됩니다. 지금 사실 뉴욕 증시 쪽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부분 반도체 섹터의 악재로 인식이 됐는데 글쎄 오늘 국내 증시 또 반도체 기업들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추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호가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 SK하이닉스는 일단 호가에서는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128,500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 0.6%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호가에서 아직까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현대차가 0.8%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19만 원 선에서 지금 예상 체결가 집계가 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0.4% 하락 예상되죠. LG화학이 0.78%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52만 원. 삼성 SDA가 1.7% 하락 예상되고요. 기아가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3,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2% 넘게 올랐죠. 오늘 호가에서 아직까지 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이 가운데 에코프로는 1.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4만 원이고 그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 LNF 아직까지
지금 호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고요. HLB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9천 원. 이 가운데 알테오젠 호가가 좀 좋아 보이죠. 2.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만 1,600원. 펄어비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SM도 역시 약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1만 9,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사실 어제장 시장이 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변동성이 큰 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막상 또 개장하고 나면 어떤 모습일지도 좀 예측이 쉽진 않네요. 개장 전 동시효과 흐름으로 예. 봐서는 급등이나 급락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지금 그런데 이따가 오늘은 특별히 또 고대 성일관 교수님 모셔서 네. 긴급 진단 코너도 마련했습니다만 이 지금 이스라엘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 방문하겠다고 직전에 가자 지구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병원을 갖다 공습을 해가지고 네. 이게 지금 일이 좀 커지네요. 좀 500명이나 죽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보이는데 예. 자꾸 이렇게 일을 좀 키운다는 느낌. 그리고 어떻게 병원에다 공습을 합니까? 그렇죠. 참 그런 일단 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한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에어포스 원에 예. 탑승하는 사진 이런 것도 기사에 올라오고 하는데 추이가 참 한번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본부장님. 네. 지금 얼핏 듣기로 우크라이나 쪽하고 이스라엘 쪽하고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또 한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래서 네. 또 의회에다가 토스를 했나 본데 네. 지금 의회는 하원 의장을 못 뽑고 있어요. 네. 참 엉망이 돼버렸는데 미국 정치가.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결국은 또 돈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 해결책은 또 돈 푸는 방법인데 그거는 그쪽 정치 쪽의 이야기라 치고 그렇게 해서 돈을 풀면 흘러 금융시장까지도 오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돈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 미국 쪽으로 네. 우리 운용을 하시니까 네.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추이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한때 서학개미하면서 열풍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계속해서 자금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유입되고 있다. 예, 근데 네.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피크 대비해서 한 60%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맞죠? 사실 미국에 투자를 하셨고 미국 관련된 투자를 올해 연초에 만약에 하셨다면 평균적으로 아까 보시듯이 S&P 500이 20% 올랐으니까 네네. 수익이 20% 났겠죠. 좀 잘 종목을 고르셨으면은 거의 40% 수익까지도 2배 가까이도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제 너무 스마트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셨어가지고 스마트하게? 예, 그러니까 채권, 그러니까 굉장히 채권들을 많이 파셨어요. 운용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금리 고점이다 얘기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채권 쪽에 매수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채권을 사신 분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한 작게는 10%, 많이는 30%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연초에 많이들 좀 투자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장기 국채 세배 레버리지 ETF 그게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손실이 좀 많이 났고요. 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딱 지난주 숫자만 놓고 보면요, 거의 안전자산 쪽에 투자를 좀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배당주라든지 채권 쪽이라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채권에 대해서 자꾸 개념이 좀 아직까지 안 세워져 계신 게 이렇게 채권을 트레이딩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채권은 장기로 투자하시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자꾸 평가 손실이 쌓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ETF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ETF는 시가 그렇죠.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무조건 시가 평가를 하게 돼 있죠. 나는 어쨌거나 3년짜리 국채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나 3년 무조건 들고 갈래 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그런 투자가 아닌 이상 ETF를 통해서 한다면은 수익률은 네. 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는 데에 따라서 그만큼 채권 가격 하락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해외 투자를 잘 하시기는 하는데 네. 그 방법에 있어서의 좀 약간 오차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채권을 투자를 하실 거면 진짜 실질적인 채권을 투자를 하시는 게 낫고 네. 아니면은 그냥 좋은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좋다. 예. 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이란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우리는 그러면 이제 피크 대비 조금 뭐 한 60% 수준에서 그래도 투자는 이루어진다. 해외 증시에 대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네. 우리 증시의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외국인들은 지금 뭐 들쭉날쭉해서 말이죠.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다고 보기는 아직 아닌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무슨 뭐 밀물처럼 밀려온다도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국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면 없다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죠? 왜냐면 펀더멘탈만 딱 보고 있으면 이제 금리 다 올렸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줄어들 수 있다. 그죠? 예. 미국과 한국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환율이 어떻게 되죠? 원화 절상으로 가죠. 예. 달러 약세로 예. 가고. 그 외국인들이 당연히 더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선별적으로 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업종이 중요한데 네. 어제는 이제 하이닉스에 거의 자금이 많이 몰렸죠. 그런 식으로 타이밍은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사라지면 당연히 그러면은 저희가 그 얘기를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18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고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또 협의점을 이뤄내게 될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소매 판매 굉장히 견조하게 나온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장기물 국채 금리는 올해 초에 기록했던 고점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장기물 국채 금리가 올라섰다라는 측면은 분명 시장에서는 또 조금 악재로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어제장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또 반등을 보여줬고 오늘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하락 출발을 좀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어제 2,460선까지 회복이 됐었는데 오늘은 0.2% 소폭 떨어집니다. 2,453포인트. 코스닥도 0.4% 떨어집니다. 81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소폭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0.7% 떨어집니다. 68,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3% 하락합니다. 128,200원이죠. 어제는 외국인이 반도체 투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거 좀 매수해주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두 종목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줍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68% 하락합니다. 46만 7천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5% 떨어집니다. 5만 4,700원이죠. 현대차가 1.7% 상승합니다. 1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0.6% 하락합니다. LG화학이 1.3% 떨어지네요. 50만 9천 원. 삼성 SDI가 1% 약세 51만 8천 원. 기아가 1.3% 올라갑니다. 8만 3,400원. 오늘은 또 자동차 섹터가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2% 넘게 올랐는데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빠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6% 하락으로 24만 5천 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6% 떨어집니다. 82만 5천 원. 셀트린 헬스케어가 0.4% 올라가죠. 6만 5,400원이고요. 포스코 DX가 1% 하락, 5만 4,300원. LNF가 약박권이죠. 16만 원이고요. HLB가 0.98% 올라갑니다. 3만 1,050원이고 JYP 엔터는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알테오젠이 1.5% 상승합니다. 6만 900원이고 펄어비스가 0.3%, 0.8% 떨어지네요. 4만 8,200원. SM이 지금 1.5% 상승합니다. 12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오늘은 뭐 시장에서 어떤 좀 방어 섹터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이 뭐 자동차 관련주들 앞서 보셨다시피 뭐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 될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또 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현대모비스도 1% 이상 올라가네요.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팝니다. 개인은 16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97억 원, 기관은 4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은 51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350억 원, 15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1원 40전 상승한 1,35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이 예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제한적인 상승 정도로 봐야겠죠. 환율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뭐 NDF에서는 약보합이었는데 약세가 아닌 또 상승으로 또 네네네. 시작하는 거, 또 그리고 뭐 10년 국채 선물 70티 급락으로 출발하는 거. 그러니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상승, 달러 강세, 그리고 국채, 뭐 우리도 국내도 미국채 반영해서 금리 상승,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증시가 지수만 봐서는 내성이 강한 거죠.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 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 좀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예. 또 유가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많이 두려워들 하시지만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한번 보시죠. 주거비를 제외한 CPI 숫자라든지 또는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을 제외하고 본 인플레이션 숫자라든지 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갔냐면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장기화되면은 어떤 이 공급량의 변화, 그러니까 공급망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정말 진짜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쟁이 진짜 더 확산된다. 그래서 석유 수출을 안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확연하게 뭐 외국인들이 환율이 어떻게 될 건지, 달러가 어떻게 될 건지, 또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건지 정확한 정답을 가지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그냥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숫자는 네.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 같고요. 예. 이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고 나면은 어떤 모습이 나올 거냐면 실질금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지금 너무 많이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실질금리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 지금 2% 위로 또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금리는 뭐냐면 명목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미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나면. 근데도 실질 금리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금리가 높아야 된다라고들 자꾸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얼마나 기업들이 생산성이 좋아지는지, 펀더멘탈이 좋아지는지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앞으로는 저 실질 금리가 과거의 1, 2% 시대 보이시죠? 왼쪽에 노란색. 예. 저 정도 수준까지 다시 떨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어디서 오냐면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너무나 많은 얘기를 계속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미국이 지금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그 생산성 향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종들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AI, 네. 반도체 관련된 쪽이고요. 그다음에 또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관련된 쪽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업종들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 뭐 엔비디아 예, 수출 못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실질 금리를 낮춰주는 현상에 역행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이 좀 심하다. 네. 그렇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겠죠. 예. 그게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중요하고 그 기업들이 얼마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한 투자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 네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I 말씀 주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반도체 섹터요. 사실 어제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대거 좀 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하루 만에 좀 떨어지니까 이게 좀 올라갈 만하면 또 답답한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저사양 AI 칩까지 수출 규제한다는 소식. 사실 우리 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다고는 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HBM을 하이닉스가 생산을 하죠. 예. AI 칩에 들어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의 매출이 별로 안 좋다. 예. 그러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로 계산하면 네. 지금 전체 매출의 중국 비중이 20%가 안 됩니다. 아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뭐 10%에서 20%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쪽에 대한 수요가 네. 정말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 20% 느는 게 아니고요. 100%, 200% 막 이런 식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어떤 매출의 감소 가능성보다는 네. 이 업종이 얼마나 지금 화랑이 되고 있고 얼마나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조정이 와주면 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예. 이건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거죠. 아 매수 기회로. 네, 그래서 저희는 한국 대표적인 그 업종으로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국으로는 반도체 네. 그리고 전기차 부품 이쪽은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거는 미국과 연결이 완전히 돼 있어서 미국의 어떤 펀디멘탈이 좋아지는 영향의 수혜를 계속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빠져주면 그리고 보시면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예. SK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뭐 13만 원을 돌파를 했었고, 네. 그죠? 이 주가의 고점이 15만 원대였거든요. 예,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이었나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이 고점을 돌파를 저희는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예. 저희가 저 종목에 대한 적정 가치는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성장이 높은 기업들에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유 본부장께서는 이제 미국 기업들 지금 최근 나오는 그 실적 보셨을 거고 네. 거기서 또 유추할 수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한번 좀. 국내 기업이요. 그건 좀 국내는 잘 안 보시는구나. 예, 그건 좀 어렵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미국이 좋아야지 네. 예, 우리나라 시장도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네. 네. 결국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올해 연초로 되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상고, 예. 하중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예. 예, 그래서 네. 상반기 굉장히 좋을 거고 하반기는 오르긴 오르는데 살짝 오르고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또 두 자릿수 상승을 할 거다. 네네. 자, 이게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자, 이 큰 그림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을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을 가지고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서 변곡점을 만드는 듯 했지만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은 실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숫자 나오고 있죠. 지금 S&P 500의 실적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은 3분기 발표한 기업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시면은 전망치 대비해서 자그마치 두 자릿수의 더 높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네. 10%가 넘는다. 이건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게 중요하다. 네네. 이게 없으면은 미국 시장도 끝났다.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생산성 향상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진율에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죠? 마진이 높아진다라는 네. 것은 그만큼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오른쪽 노란색 선이 전망치가 바뀌는 거예요. 아, 마진율이 전망치가 높아지는 올라가고 거예요? 있죠. 그래서 이 마진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업종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라고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다 AI. AI. 예.
물론 전기차도 있을 수 있으나 전기차는 보시면은 지금 단가를 낮추면서 매출을 늘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매출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매력이 있는 이유가 매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지만 반도체와 AI 관련된 쪽은 매출과 마진이 둘 다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계산했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 AI가 마진율 확장을 기여하는 전망치 여기 나와 있죠. 네네. 보시면은 1등이 얻은 업종이냐, 그 테크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인프라를 까는 기업, 그게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거죠. 네네. 예, 연결돼서 엔비디아 연결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텔레콤, 통신 당연히 좋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세미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낸드라든지 네. 그 디램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헬스케어 쪽, 헬스케어 기기, 그리고 보시면 오토도 올라옵니다. 자동차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업종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매출 기준으로 보면 또 하나 업종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금융입니다. 금융이요? 예, 의외네요. 금융 쪽에서 AI가 매출을 많이 확장시켜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게 핀텍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환경에서 이런 성장을 하고 있고 마진이 유지되거나 마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성장을 더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런 쪽에 투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글로벌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대형 기술주를 10% 들고 가고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40% 들고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나 전기차 부품을 20% 정도,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10% 정도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로 넘어가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금융이 5% 정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소비라든지 건설 소비라든지 원자재 이런 쪽에도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생도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신재생은 올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지동학 쪽으로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종목들을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 뭐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만큼 지금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중 마찰과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의 어떤 변동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펀더멘탈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력보단 태양광 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고 당연합니다. 보죠. 네, 태양광 쪽이 훨씬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만 좀 더 네네. 궁금해가지고 우리 뭐 글로벌리 이렇게 배분하시는 분이니까 저기는 어떻습니까? 인도, 베트남, 소위 말해서 이머징 중에 그거 했다는데 요즘 조금 이렇게 불안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반등을 제법 했다가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베트남이고요. 네. 인도는 계속 좋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펀더멘탈적으로 매력이 있는 국가들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결국은 큰 그림을 항상 그릴 때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떠나서 결국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정학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환율을 보시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야지 신흥국은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달러가 아직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가 좀 바뀌면은 당연히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업종들,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 뭐 반도체, AI, IT, 전자기기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비중이 제법 높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있을 필요가 있고요.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소비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서 또 생산을 또 많이 하죠. 이런 쪽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력도를 생각하신다면 이 두 국가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